한양 도성박,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만석군 최부자의 기와집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대문만 해도 장정 5시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웅장했고, 기와지붕 위에는 잡상들이 춤을 추듯 늘어서 있어 마치 궁궐을 흉내낸 듯한 거만함이 흘러넘쳤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옆 정자에서는 최부자가 아침 수라상 못지않은 거한 밥상을 받고 앉아 기름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놈들아, 밥알이 굳지 않았느냐? 내 입맛이 예민하여 쌀 한 톨의 온기도 귀신같이 알아채거늘 어찌 이리 게으르냐? 그의 고함 소리에 참새조차 놀라 달아날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평온하던 아침 공기를 찢고 산기뚠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 전해져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으나 이내 그것은 무언가 거대한 짐승이 숲을 헤치고 달려오는 소리임이 분명해졌다. 최 부자는 젓가락으로 집어올린 굴비 살점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저게 무슨 소리냐? 혹 산적대라도 내려오는 것이냐?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대문을 걸어 잠그려 했으나 빗장을 지르기도 전에 콱강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짝 하나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콧김을 씩씩 뿜어대는 괴이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침입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였는데, 그 생김새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덩치는 황소만한데 털은 진흙이 잔뜩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로 기이한 황금빛 윤기가 흘렀고, 두 눈은 마치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늙은 선비처럼 맑으면서도 묘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부서진 대문을 밟고 서서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러 온 암행어사라도 되는 양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최부자의 집안을 휘이 둘러보았다. 그 당당한 태도에 압도된 하인들은 뒷걸음질을 쳤고, 마당을 쓸던 머슴은 빗자루를 놓친 줄도 모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최 부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멧돼지의 털 사이로 비치는 금빛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리며 공포심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저것 보라. 저것은 그냥 돼지가 아니다. 산신령이 내게 보낸 금돼지가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라. 내 오늘 저녁상에 저놈을 올려야겠다. 아니, 우리 집 곳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아야겠다. 그는 먹던 밥상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인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멧돼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멧돼지는 코웃음을 치듯 흥하는 소리를 내뱉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민첩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달려드는 하인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들을 농락했는데 마치 술래잡기를 즐기는 악동 같았다. 한 하인이 밧줄을 던지자 녀석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고, 밧줄은 뒤따라오던 다른 하인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다. 서로 엉키고 설킨 하인들이 마당에 뒹굴자 최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에이구, 저 밥만 축내는 멍청이들, 돼지 한 마리를 못 당해낸단 말이냐. 내 비단옷이 더러워지기 전에 얼른 잡지 못할까. 멧돼지는 하인들을 따돌린 후 유유자적하게 정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눈길이 머문 곳은 최 부자가 먹다 남긴 호화로운 아침밥상이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온갖 산해진 미가 차려진 상. 앞으로 다가간 멧돼지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마치 상한 음식을 본 것처럼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러고는 뒷발로 밥상을 걷어차버렸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최 부자의 얼굴에도 벌건 김치 국물이 튀었다. 아이고, 내 보물 같은 청아백자 그릇이 저놈이 미쳤나 보다. 최 부자는 제 얼굴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통곡했다. 녀석의 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멧돼지는 마당 한쪽에 곱게 가꾸어 놓은 화단으로 돌진했다. 최 부자가 거금을 들여온 희귀한 난초와 모란들이 멧돼지의 튼튼한 주둥이에 무참히 파헤쳐졌다. 녀석은 단순히 짓밟는 것이 아니라 마치 뿌리부터 잘못된 것을 뽑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화초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흙더미가 최 부자의 비단 신발 위로 쏟아지자 그는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난초, 저게 쌀 몇 가마니짜리인 줄 아느냐. 저놈을 잡아 육포를 떠도 시원찮을 판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채에 있던 마님과 며느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가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거대한 짐승을 보고는 기절초풍하여 다시 방으로 숨어들었다. 멧돼지는 사랑채 기둥에 몸을 비비며 시원하다는 듯 그르렁거렸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집 전체가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기둥에 걸려있던 값비싼 서화 족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멧돼지의 발밑에 깔렸다. 최 부자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상을 지으며 내 집 다 무너진다. 이놈들아 하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이 난리통에 집 지키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개구멍으로 도망친 지 오래였다. 멧돼지는 마당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곳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곳간문을 향해 돌진했다. 굳게 잠긴 자물쇠를 콧등으로 들이받자 쇠로 된 자물쇠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곳간 안에는 쌀가마니와 비단 피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인들은 녀석이 곡식을 먹어 치울 것이라 예상하고 안 된다 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멧돼지는 곡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곳간 구석에 놓인 커다란 소금 항아리를 들이받아 깨뜨렸다. 하얀 소금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자 녀석은 그 위를 뒹굴며 제 몸에 묻은 더러운 진흙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목욕제기를 하는 듯한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이없음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다. 최 부자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중얼거렸다. 금돼지가 아니라 소금돼지였구나. 내 소금 저게 얼마짜리 소금인데. 멧돼지는 온몸에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쓰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놈의 집구석은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 부자는 그 눈빛에 담긴 경멸을 읽고는 소름이 끼쳤다. 짐승 따위가 감히 인간을, 그것도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를 조롱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옆에 떨어진 몽둥이를 직접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내 손으로 저놈의 뼈를 추려주마. 하지만 그가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전에 멧돼지는 가볍게 몸을 돌려 뒷발로 흙을 뿌렸다. 최 부자의 눈에 흙이 잔뜩 들어가 그는 아이고 내 눈 하며 다시 나뒹굴었다. 이제 볼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멧돼지는 유유히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거칠 것 없는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난장판이 된 마당에는 찢어진 비단 깨진 그릇, 뽑힌 화초, 그리고 넋이 나간 최 부자와 하인들만 남겨졌다. 멧돼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최 부자에게 작별 인사라도 건네는 것 같아 더욱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었다. 하인 중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대감마님, 저놈이 도망갑니다.
쫓을까요? 최 부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 재산을 보상받아야 한다. 저놈 가죽을 벗겨서 안방 깔개로 쓸 것이다. 당장 쫓아라. 그의 명령에 하인들은 부러진 빗자루와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우르르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이미 구경을 나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황금빛이 도는 멧돼지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그 뒤를 흙투성이가 된 하인들이 쫓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멧돼지는 쫓아오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잡힐 듯 말 듯 한 속도로 거리를 유지하며 마을길을 달렸다. 녀석은 일부러 진흙탕을 밟아 추격자들에게 튀기기도 하고 갑자기 멈춰 섰다가 다시 달리는 시변을 하며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마을의 똥개들이 지저대자 멧돼지는 꿀꿀하고 우렁차게 대꾸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개들이 꼬리를 말고 숨어버렸다. 이 기상천외한 추격전은 마을 어귀를 지나 점점 가난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아랫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게 무슨 짐승이여. 최 부자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왔다는데 생김새를 보니 보통 놈이 아니구먼. 영물이여. 영물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인 채 길을 비켜섰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멧돼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멧돼지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딘가 목적지가 분명한 듯 곧장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 방향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과는 정반대인 쓰러져가는 오두막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촌 쪽이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저놈의 돼지가 왜 하필 저런 거지? 소굴로 가는 거야. 하인 우두머리가 헐떡이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그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먹을 것도 훔칠 것도 없는 가난한 동네에 저런 귀한 짐승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니 말이다. 하지만 멧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썩은 집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바로 그 마을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집을 향해 녀석은 속도를 높였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해 다니는 딸깍발이 김선비의 집이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하늘이 보일 지경이고 울타리는 썩어 문드러져 경계조차 모호한 그 집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멧돼지는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자식처럼 망설임 없이 김선비의 썩은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서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설마 저놈이 김선비네 집 돼지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김선비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양반이다. 궁금증과 분노가 뒤섞인 채 추격자들은 김선비의 집을 애워쌌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더욱 기가 막혔다. 난폭하게 최 부자의 집을 부수던 그 흉포한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멧돼지는 김선비의 캔마루 및 양지 바른 곳에 배를 깔고 엎드려 세상 모르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안식처를 찾은 방랑자처럼 녀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콧노래 같은 숨소리를 내쉬고 있었다. 김선비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최부자댁 하인들로 포위되었다. 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적대가 가난한 마을을 약탈하러 온 것과 진배 없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인 마름 칠성이가 헐떡이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다른 한 손에는 최 부자가 아침상에서 먹다 남긴 기름진 고기 산적을 들고 있었다. 네, 이놈 거기 꼼짝 말고 있거라.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음식을 걷어차고 이런 누추한 곳으로 도망을 쳐. 칠성의 고함 소리에 김선비의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거미줄이 파르르 떨렸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가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며칠을 굶은 듯 쇠쑥한 얼굴에 소매가 다해진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행패인가. 남의 집 마당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고함을 지르다니. 예의라곤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군. 김선비가 점잖게 꾸짖었으나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쌤님, 비켰어쇼. 우리는 댁한테 볼 일 없수다. 저 미친 돼지놈을 잡으러 온 거니까. 칠성은 김선비를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 취급하며 칸마루 밑에 엎드린 멧돼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멧돼지는 칠성이 휘두르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한쪽 눈을 슬며시 떴다.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기 산적을 흔들어댔다. 옳지. 냄새가 좋지. 내 놈이 산에서 찜불이나 캐먹다가 이런 진수성찬을 보니 침이 꼴깍 넘어갈 테지. 자, 이리 온. 순순히 따라오면 배 터지게 먹여주마. 하인들은 침을 삼키며 멧돼지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치며 달려들 것이라 기대했다. 최부잣댁의 음식은 고을 원님도 탐낼 만큼 맛이 좋기로 유명했으니 짐승 따위가 그 유혹을 이길 리 만무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멧돼지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녀석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앞발로 바닥에 흙먼지를 팍 긁어 칠성의 얼굴을 향해 날려보냈다. 푸핫. 아이고, 으쉬. 칠성은 입안 가득 들어온 모래를 뱉어내며 질색했다. 멧돼지는 고기 산적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김선비가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시들시들한 배추 포기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기름진 고기보다 말라 비틀어진 배추가 더 좋다는 듯한 그 태도는 최부잣댁 하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약이 바짝 오른 칠성이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소리쳤다. 이 미련한 짐승놈이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얘들아, 저놈을 당장 묶어라. 대감마님이 가죽을 벗겨오라 하셨다. 하인들이 밧줄과 그물을 펼치며 일제히 달려들 태세를 취했다. 좁은 마당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선비는 비록 힘없는 선비였으나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 팻마루에서 내려와 하인들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비록 짐승이라 하나 제 발로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포박하려 들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될 말이다. 칠성은 어이없다는 듯 킬킬거렸다. 아이고 쎄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짐승 편을 들어요. 비키지 않으면 쎄님 뼈도 성치 못할 줄 아시오. 칠성이 거칠게 손을 뻗어 김선비의 어깨를 밀쳤다.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던 김선비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팼고 말았다. 아윽. 김선비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팻마루 밑에서 잠자코 있던 멧돼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녀석은 마치 천둥이 치듯 쿠왕하는 괴성을 지르며 칠성을 향해 탄환처럼 튀어나갔다. 멧돼지의 돌진은 너무나 빨라서 칠성은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 녀석의 단단한 머리가 칠성의 엉덩이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칠성은 비명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올라 마당 구석의 거름더미 위로 처박혔다. 으아, 똥독 오른다. 칠성이 걸음 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고 다른 하인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멧돼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밧줄을 들고 있던 하인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녀석은 뾰족한 엄니로 밧줄을 낚아채 이리저리 흔들어댔는데 밧줄을 놓지 못한 하인들은 멧돼지의 힘에 이끌려 강강술래라도 하듯
빙빙 돌아가야 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멧돼지는 하인들의 다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넘어뜨리고 넘어진 하인들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뛰어내리는 묘기를 선보였다. 김선비의 집 울타리는 이미 멧돼지와 하인들의 몸싸움에 휘말려 형체도 없이 부서졌다. 하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몽둥이로 멧돼지의 등짝을 내리쳤으나 멧돼지의 가죽은 어찌나 단단한지 텅 하는 쇠소리가 나며 오히려 몽둥이가 반으로 부러져 버렸다. 하인은 얼얼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찔끔 흘렸다. 멧돼지는 공격을 하되 김선비가 넘어져 있는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김선비를 보호하려는 호위무사처럼 그 주변을 맴돌며 접근하는 하인들을 쫓아냈다. 한 하인이 김선비를 인질로 잡으려고 다가가자 멧돼지는 뒷발질로 흙을 뿌려 시야를 가린 뒤 엉덩이로 그 하인을 밀어붙여 담장 밖으로 날려보냈다. 담장 너머로 엄마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김선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짐승이로다. 무예를 익힌 것도 아닐 텐데. 걸음 구덩이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칠성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저놈 잡아, 다들 뭐하고 있어? 그물을 던져 그의 독촉에 하인 셋이 커다란 그물을 펼쳐 멧돼지 위로 덮치려 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 납작 엎드려 피했고 그물은 오히려 칠성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하인들이 멧돼지가 잡힌 줄 알고 그물을 힘껏 잡아당기자 칠성은 그물 안에 갇힌 채 나야, 나라고 이 멍청이들아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구경하던 동네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김선비조차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멧돼지는 그물 속에서 버둥거리는 칠성의 엉덩이를 콧등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꿀꿀거렸다. 그것은 명백히 꼴 좋다라는 의미였다. 이제 하인들은 공포심에 질려 더 이상 덤빌 엄두를 내지 못했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마름과 건장한 장정들이 돼지 한 마리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결국 칠성은 그물을 찢고 나오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두고 보자.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대감마님께 말씀드려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올 테다. 그때도 내 놈이 무사한지 보자. 칠성은 씩씩거리며 엉망이 된 몰골로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부서진 울타리와 칠성이 떨어뜨리고 간 짓밟힌 고기 산적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마당에서 멧돼지는 몸을 부르르 털어 먼지를 털어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옷을 털며 멧돼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내 녀석, 보통 놈이 아니구나. 사람도 궐시하는 나를 짐승인 내가 지켜주다니.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사납던 멧돼지는 온순한 강아지처럼 고개를 숙여 김선비의 손바닥에 젖은 코를 비볐다. 녀석의 눈망울은 다시 맑고 선한 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선비는 한숨을 쉬며 부서진 울타리를 바라보았다. 허나 큰일이로구나. 저들이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어떠냐. 그는 진심으로 멧돼지의 안위를 걱정하여 타일렀다. 하지만 멧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햇마루 밑 제자리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다. 녀석은 김선비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 앞발을 턱 밑에 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멧돼지의 배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며칠을 굶은 김선비의 뱃속에서 난 소리였다. 멧돼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는 김선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마당 구석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녀석은 흙투성이가 된 무언가를 입에 물고 와서 김선비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다. 그것은 칠성이 떨어뜨리고 간 고기 산적이 아니라 멧돼지가 산에서 캐온 듯한 굵직한 뿌리였다. 김선비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챔뿌리와 멧돼지를 번갈아 보았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는 게냐? 멧돼지는 고개를 끄덕이듯 코를 킁킁거렸다. 부잣집의 기름진 고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걷어차버린 녀석이 가난한 선비에게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식량을 내어준 것이다. 김선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고맙구나. 내 마음이 사람보다 낫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콩뿌리를 집어들었다. 저 멀리 큰 길가에서는 아직도 칠성의 고래고래 지르는 욕설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선비의 초가집 마당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김선비는 오랜만에 마음이 훈훈해짐을 느꼈다. 멧돼지는 다시 잠을 청하려는 듯 눈을 감았지만 귀 하나는 쫑긋 세운 채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이 가난한 집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아누구나 이시이시비로 최부자의 탐욕과 칠성의 복수심이 관아의 권력과 손을 잡는 순간 이 낡은 초갓집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당을 비추자 멧돼지의 황금빛 털이 불타오르듯 번쩍였다. 그것은 다가올 싸움을 예고하는 깃발과도 같았다. 소동이 지나간 후 김선비의 초갓집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다. 어둠이 내리깔리자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황소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들이닥쳤고 찌그러진 문풍지는 귀신 곡하는 소리를 내며 파르르 떨었다. 김선비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점령한 멧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녀석은 칠성이가 떨어뜨리고 간 뿌리를 우적우적 씹어먹은 뒤 이제는 배가 부른지 마당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있었다. 허허, 참으로 태평한 짐승이로고 내 집 형편을 알면 저리 편히 눕지는 못할 터인데. 김선비는 혀를 차며 다 떨어진 갓끈을 고쳐매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매서워졌다. 김선비는 으슬으슬한 한기를 느끼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마당에 있던 멧돼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김선비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놈 어딜 감히 들어오려 하느냐. 여기는 성현의 말씀을 읽는 신성한 곳이다. 김선비가 호통을 쳤으나 멧돼지는 들은 척도 않고 좁디 좁은 방문 틈으로 대가리를 들이밀었다. 녀석의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어깨가 문틀에 끼어버렸고 멧돼지는 낑낑거리며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 모습이 마치 꽉 낀 옷을 입으려는 뚱보 같아 우스꽝스러웠다. 김선비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다. 에잉예, 들어오지도 못할 것을 왜 그리 용을 쓰느냐. 그는 멧돼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멧돼지가 뒷다리에 힘을 주어 밀고 들어오자 낡은 문틀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휘어졌다. 아이고, 내 집 무너진다. 알았다. 알았어. 비켜줄 테니 들어오너라. 김선비가 황급히 물러서자 멧돼지는 뽕 소리가 날 정도로 경쾌하게 문을 통과해 방 안으로 굴러들어 왔다. 방 안은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니 꽉 찰 지경이었다. 녀석은
방바닥의 온기를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대더니 김선비가 깔아놓은 얇은 요대기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선비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놈 보게. 거기는 내 잠자리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하지만 멧돼지는 이미 눈을 반쯤 감고 식곤증을 즐기고 있었다. 김선비는 할 수 없이 책상 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멧돼지에게 밀려난 신세를 한탄했다. 내 평생 돼지와 한 방을 쓰게 될 줄이야. 공자님이 보시면 통곡을 하실 노릇이로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김선비의 배에서 다시금 요란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바가지를 떠와 들이켰으나 허기는 가시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오니 멧돼지가 눈을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콧김으로 제 앞에 놓인 남은 샘뿌리 조각을 김선비 쪽으로 툭 밀어주었다. 나보고 먹다 남은 걸 먹으란 말이냐. 김선비는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돌렸으나 캄뿌리에서 나는 쌉싸름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에라 모르겠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는 결국 멧돼지와 마주 앉아 템뿌리를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실로 기묘했다. 콧수염이 성성한 선비와 황금빛 털을 가진 멧돼지가 좁은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야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라니. 김선비는 엠즙을 삼키며 멧돼지에게 말을 걸었다. 너도 참 딱하다. 최 부잣댁에 갔으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을 텐데 어찌하여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택했느냐. 멧돼지는 대답 대신 꿀하고 짧게 짖으며 김선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다. 녀석의 체온이 닿자 얼어붙었던 김선비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배를 채운 김선비는 심지를 돋우고 책을 펼쳤다. 군자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가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가자 멧돼지는 귀를 쫑긋거리며 듣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녀석의 고개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김선비가도 너란 무엇인가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멧돼지의 콧구멍에서 드르렁 푸 하는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터져나왔다. 글 읽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기묘한 이중주를 이루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김선비는 책을 덮고 멧돼지를 흘겨보았다. 무식한 짐승 같으니라고. 성현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는 게냐. 그는 짐짓 화를 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사실 이 적막하고 외로운 산골집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것은 꽤나 쓸쓸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털복숭이 짐승이 옆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 왠지 모를 든든함과 위로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김선비는 멧돼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나 나나 세상에서 겉도는 신세끼리 잘 만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한기는 더욱 매서워졌다. 군부를 뗀 지 오래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선비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자고 있던 멧돼지가 슬금슬금 김선비 쪽으로 몸을 밀착해왔다. 녀석의 두꺼운 털과 가죽은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다. 김선비는 처음엔 덥다 하며 밀어내려 했으나 이내 체념하고 멧돼지의 배에 등을 기대었다. 뜨끈뜨끈한 난로를 껴안은 듯한 기분에 김선비의 눈꺼풀도 무거워졌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김선비는 눈을 떴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천장이 아니라 누런 털이었다. 자신이 멧돼지의 앞발을 베개 삼아 녀석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멧돼지 역시 김선비의 다리에 제 다리를 척 걸치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허억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내가 무슨 추태를 부린 게냐.
그의 비명에 멧돼지도 부스스 눈을 뜨고는 하품을 쩍 하더니 꼬리로 김선비의 뺨을 탁 쳤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김선비네 집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던데 어제 최 부자네 집을 부순 그 돼지가 여기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멍 뚫린 담장 사이를 엿보고 있었다. 김선비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 나온 멧돼지를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네, 저 흉물스러운 것이 선비님 댁에 눌러앉았어 하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신기해하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김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점잔을 뺐다. 다들 물러가시오. 이 짐승은 잠시 길을 잃어 쉬고 있을 뿐 곧 제 갈 길을 갈 것이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최 부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덩치 큰 멧돼지를 먹여 살릴 방도는 전무했다. 이 녀석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녀석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멧돼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다. 그러더니 빈 밥그릇을 콧등으로 텅텅 치며 김선비를 쳐다봤다. 밥 달라는 신호였다.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빈손을 내보였다. 이놈아, 나도 아침 굶은 지가 사흘이다. 네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그러자 멧돼지는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더니 직접 마당 구석의 지렁이를 파먹기 시작했다. 그 처량하면서도 뻔뻔한 모습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선비가 돼지 집사가 되었구만. 김선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선비의 채통이 땅에 떨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정이 들기 전에, 그리고 최 부자가 들이닥치기 전에 이 녀석을 보내야 했다. 김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멧돼지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놀고 산으로 돌아가거라. 내 집은 너를 품기에 너무 좁고 가난하다. 하지만 멧돼지는 김선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네가 나를 버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선비는 한숨을 푹 쉬었다.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는 이 껌딱지 같은 인연을 어찌 끊어낸단 말인가. 게다가 어젯밤 그 따뜻했던 온기가 벌써 그리워지려 하고 있었으니 김선비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만 갔다. 그 순간 멀리서 포졸들의 육모방망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자가 관아에 고발한 것이 틀림없었다. 김선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멧돼지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며 소리쳤다. 어서 가라니까. 이 미련한 짐승아 잡히면 탄국 신세가 될 줄 모른단 말이냐. 그러나 멧돼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문을 향해 버티고 섰다.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는 듯이. 포졸들의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가까워 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다급해졌다. 이대로 관아에 끌려가면 저 짐승은 필시 도살되어 최 부자의 술안주가 될 것이고 자신 또한 장물아비로 몰려 곤장을 피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독한 마음을 먹었다. 네, 이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썩 꺼지란 말이다. 김선비는 마당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몽당 빗자루를 집어들고 멧돼지를 향해 휘둘렀다. 빗자루 끝에서 먼지가 폴폴 날리며 멧돼지의 콧등을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때리려는 신연일 뿐 차마 생명의 은인을 내려칠 수는 없었다. 멧돼지는 김선비의 그 어설픈 연극을 간파한 듯 했다. 녀석은
빗자루가 날아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여 피했다. 김선비가 이 짐승놈이 주인을 무시하느냐 하며 방방 뛰었지만 멧돼지는 마치 철부지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처럼 그윽한 눈으로 김선비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김선비는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도 명예도 없더니 이제는 돼지 한 마리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그의 울음 섞인 넋두리에 담장 너머 구경꾼들은 혀를 찼다. 저 양반이 드디어 실성했나 보군. 김선비는 다시 일어나 멧돼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제발 가라 이놈아. 산으로 가. 네가 살던 곳으로 가란 말이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밀어보았지만 멧돼지는 천근만 근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은 김선비가 미는 힘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뒷다리에 힘을 딱 주고 버텼다. 김선비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고 멧돼지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여유를 부렸다. 이 기묘한 힘겨루기는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놈 죄인 김가자는 썩 나와 오라를 받으라. 관아의 포교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그 뒤로 10여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좁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한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김선비는 멧돼지를 밀던 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그의 몰골은 엉망이었으나 눈빛만은 깐깐한 선비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죄인이라니 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난입하는가. 포교는 비웃음을 흘리며 멧돼지를 가리켰다. 증거가 여기 있구만. 무슨 딴소리냐. 최대감댁에 귀한 금돼지를 훔쳐다 숨겨놓고 씨치 미를 때 내 놈이 가난에 찌들어 드디어 도둑질까지 손을 댔구나. 포졸들이 킬킬거리며 김선비를 포위했다. 김선비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맞섰다. 훔치다니 당치 않다. 이 짐승이 제 발로 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은 것뿐이다. 나는 오히려 녀석을 쫓아내려 하던 참이었다. 허튼 소리 짐승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의 집에 눌러앉을 리가 있느냐. 필시 내 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거나 약을 썼겠지. 포교가 소리치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묶고 돼지는 끌고 가라. 포졸들이 달려들자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멧돼지가 크르릉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녀석의 덩치가 갑자기 2배는 커진 듯한 위압감이 마당을 압도했다. 포졸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멧돼지는 김선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은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포졸들을 향해 고개를 낮췄다. 그 모습은 마치 내 주인에게 손대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호위무사와 같았다. 김선비는 멧돼지의 등 뒤에서 녀석의 떨리는 근육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의 떨림이었다.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이 짐승을 지키려 했는데 되려 짐승이 사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비켜라. 이놈은 내게 맡기고 너는 도망가라니까. 김선비가 소리쳤지만 멧돼지는 요지부동이었다. 포교는 멧돼지의 기세에 눌렸지만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저 축생이 관군에게 대들다니 활을 쏴라. 활을 쏘아 죽여도 좋다. 그가 다급하게 명령했다. 포졸들이 활을 겨누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선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멧돼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멧돼지를 감쌌다. 쏠 테면 나를 먼저 쏴라. 죄 없는 짐승을 죽이려거든 이 늙은 선비의 목숨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마당을 울리고 담장 너머 구경꾼들의 가슴을 때렸다. 평소에는 꼬장꼬장하고 융통성 없던 김선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장군보다
위험이 있었다. 포졸들은 활시위를 당긴 채 주저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지만 양반을, 그것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선비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포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이 미친 늙은이가 관무집행 방해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때 김선비의 등 뒤에서 멧돼지가 김선비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김선비가 뒤를 돌아보자 멧돼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언가를 코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어젯밤 김선비가 먹다 남긴 뽐뿌리 조각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애처로웠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서 싸우라는 뜻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다치지 말고 비키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박한 뿌리는 그 어떤 뇌물보다도 값진 진심이었다. 김선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구경꾼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김선비 말이 맞는 것. 아녀, 돼지가 도망쳐온 걸 어쩌란 말이여. 최 부자가 너무하네. 짐승도 싫다고 도망친 걸 억지로 잡아간대. 민심이 동요하자 포교는 난처해졌다. 억지로 끌고 가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고 그냥 돌아가자니 최 부자의 불호령이 두려웠다. 그는 꾀를 내었다. 좋다. 내 놈 말이 사실이라면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서 시비를 가리자. 돼지가 제 발로 온 것인지 네가 훔친 것인지 판결을 받아보자.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다. 관아 역시 최 부자의 입김이 닿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활시위 앞에서 멧돼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좋소. 사필규정이라 했으니 관아에 가서 명명백백히 밝히리다. 대신 가는 동안 이 짐승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시오. 녀석은 밧줄 없이도 나를 따를 것이오. 김선비의 당당한 제안에 포교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수락했다. 행렬이 시작되었다. 앞에는 포졸들이 서고 가운데에 밧줄에 묶인 김선비가, 그리고 그 뒤를 멧돼지가 졸졸 따랐다. 멧돼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선비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걸었다. 포졸들이 곁눈질로 멧돼지를 흘끔거렸지만 녀석은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행렬을 뒤따르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이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나. 돼지가 상주 노릇을 하네 그려. 김선비는 포승줄에 묶인 채 걸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꼴은 죄인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사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그는 책에는 없는 신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닌 짐승과 함께 말이다. 그는 뒤에서 들리는 멧돼지의 규칙적인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보내는 응원가처럼 들렸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김선비와 멧돼지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가축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저 멀리 관아의 소슬대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어떤 판결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탐욕스러운 최 부자가 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김선비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멧돼지가 있었으니까. 김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뜬 구름이 마치 멧돼지의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조차 없는 것은 아닐 테니.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관아의 문지방을 넘었다. 멧돼지도 콧김을 한번 크게 뿜고는 보란 듯이
당당하게 그 뒤를 따랐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공포의 대상인 사또와 재력가 최부자 앞에서 가난한 선비와 멧돼지의 기상천외한 재판이 펼쳐질 참이었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돼지 재판이라는 전대미문의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헌 마루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하품을 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점심에 먹은 닭백숙이 소화가 안 된다며 트림을 꺽꺽 해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육방관속들이 눈살을 찌푸릴 지경이었다. 에익날도 더운데 웬 소란이냐. 돼지가 주인을 물기라도 했느냐. 사또는 턱을 괴고 심드렁하게 물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비켜라. 억울한 피해자 최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인들의 호의 속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가마에서 내린 최 부자의 몰골은 가관이었다. 지난번 멧돼지의 난동 때 다친 것인지 이마에는 커다란 고약이 붙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으며 코는 벌에 쏘인 듯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김선비를 보자마자 거품을 물었다. 저 도둑놈, 내 금돼지를 훔쳐간 저 날강도를 당장 주리를 틀어주시오, 사또. 사또는 최부자를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다. 최부자는 관아의 뒷돈을 대주는 큰 손이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오, 최대감 아니시오. 그 몰골은 어쩌다 그리 되셨소. 사또가 짐짓 걱정하는 척 묻자 최부자는 멧돼지를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다 저 흉악한 짐승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짐승을 조종한 저 가난뱅이 선비놈 짓입니다. 내 집에 멀쩡히 있던 돼지를 요술을 부려 홀려냈단 말입니다. 김선비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태연했다. 사또 억울합니다. 소인은 요술은커녕 쌀독에 쌀 한 톨 채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짐승이 제 발로 찾아와 나가지 않은 것을 어찌 훔쳤다 하십니까? 김선비의 차분한 반박에 구경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네. 김선비가 무슨 재주로 돼지를 꼬드겨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최부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닥쳐라. 내 놈이 평소에 책을 읽는 척하며 흑마술을 익힌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산의 진미가 넘치는 내 집을 두고 썩은 냄새나는 내 집구석으로 돼지가 갈 리가 있느냐. 최 부자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계급의식은 확고했다. 부유함이 곧 선산이고 가난함은 곧 악옥이라는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품에서 은전꾸러미를 슬쩍 꺼내어 관아의 공기는 순식간에 돈 냄새로 오염되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멧돼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나저나 저것이 그 소문의 금돼지란 말이냐. 사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털 사이로 흐르는 황금빛 윤기는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았다. 허허, 참으로 기묘하도다. 저 가죽을 벗겨 팔면 기와집 10채는 사겠구나. 줄은 사또가 무심결에 본심을 내뱉자 멧돼지는 기분 나쁘다는 듯 컹 하고 짖으며 사또를 향해 엉덩이를 돌렸다. 그러고는 꼬리를 들어올려 사또에게 똥구멍을 정면으로 보여주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저것 봐. 돼지가 사또를 무시하네. 사또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네, 이놈 짐승 주제에 관장을 모욕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몽둥이로 다스려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갔지만 멧돼지는 김선비의 등 뒤로 쏙 숨어버렸다. 김선비의 낡은 도포자락 사이로 삐쭉 내민 돼지 코가 마치 메롱을 하는 것 같아 포졸들은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최 부자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다. 사또, 뭘 망설이십니까? 저놈은 짐승이 아니라 마귀가 씌인 겁니다. 당장 김 선비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자백을 받아내고 돼지는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는 직접 나서서 멧돼지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손이 닿기도 전에 멧돼지는 뒷발로 흙을 차올렸다. 정확하게 조준된 흙덩이가 최 부자의 입속으로 골인했다. 국국이 망할 짐승이 최 부자는 흙을 뱉어내며 김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보십시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하니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저 녀석이 진정 대감의 소유라면 어찌 주인을 공격하겠습니까? 김선비의 논리는 정연했다. 사또도 난처해졌다. 무작정 김선비를 치주하자니 명분이 부족하고 최 부자의 편을 안 들자니 뒷돈이 아까웠다. 사또는 수염을 베베꼬며 고민에 빠졌다. 짐승의 마음을 알 길이 없으니 이를 어쩐다. 그때 이방이 사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으리 이럴 때는 부름시험을 하는 것이 관례이옵니다. 양쪽에서 돼지를 불러 더 따르는 쪽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어차피 짐승은 먹이를 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부자이신 최대감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명판결이로다. 사또는 거만하게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짐승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니 여기서 시험을 하겠다. 양쪽에서 돼지를 불러 녀석이 선택하는 자를 주인으로 인정하노라.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들은 미리 준비해온 비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기름진 수육, 그리고 달콤한 꿀타래가 가득했다. 냄새가 진동하자 구경꾼들은 군침을 삼켰다. 저걸 보고 안 갈 짐승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군거렸다. 반면 김선비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포승줄에 묶인 두 손과 낡은 옷뿐이었다. 최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고기를 흔들었다. 자, 우리 이쁜 금돌아, 이리 오너라. 저런 거지 냄새나는 선비 말고 따뜻한 밥과 고기가 있는 내 품으로 오려무나. 그는 혀 짧은 소리까지 내며 멧돼지를 유혹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박한지 보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멧돼지는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슬금슬금 최 부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 부자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번졌다. 그렇지. 역시 짐승은 배신하지 않아. 김선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멧돼지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거라. 가서 배불리 먹고 편히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춥고 배고픈 밤을 함께 보낸 온기는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구경꾼들도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결국 돈 앞에는 장사 없구만. 그런데 최 부자의 코앞까지 갔던 멧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녀석은 고기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최 부자의 얼굴에 대고 끄하고 트림을 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소화되지 않은 분뿌리 냄새가 섞인 강력한 트림이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아이고, 냄새야. 내 코. 멧돼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김선비에게로 달려왔다. 녀석은 묶여있는 김선비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마치 나를 팔아넘길 셈이었냐 라고 따지듯 꿀꿀거렸다. 김선비는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너란 녀석은 정말
바보로구나. 김선비가 묶인 손으로 멧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손길을 즐겼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주종관계 아니 가족의 모습이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승패는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최 부자는 바닥에서 뒹굴며 악을 썼다. 이건 무효다. 저 선비놈이 돼지에게 무슨 약을 먹인 게 분명하다. 저놈의 배를 갈라봐야 한다.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다. 사또 역시 최 부자의 뇌물을 생각하며 난감해했다. 이대로 김선비의 손을 들어주면 자신의 뒷주머니가 가벼워질 터였다. 사또는 억지스러운 표정으로 판결을 보류했다. 짐승이 잠시 정신이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정식 재판을 열겠다. 그동안 돼지는 관아의 곳간에 가두고 김선비는 옥에 가두거라 명백한 결과를 보고도 판결을 미루는 사또의 비겁함에 백성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포졸들은 창으로 위협하며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포졸들이 멧돼지를 끌고 가려 하자 녀석은 김선비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다. 김선비는 멧돼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타일렀다. 걱정 마라.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다. 내일 다시 만날 테니 순순히 따르거라. 김선비의 목소리에 담긴 믿음을 읽었는지 멧돼지는 얌전해졌다.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녀석은 최 부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치 두고 보자는 듯한 섬뜩한 경고였다. 옥사로 끌려가는 김선비의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돼지 한 마리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 아님을. 이것은 욕심과 양심,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다. 이 피가 양심, 그리고 비록 힘은 없지만 자신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황금빛 털을 가진 우군이 있음을 확인한 하루였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마당은 다시금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사이 옥사에 갇힌 김선비는 찬바닥에서 새우잠을 잤으나 관아 곳간에 갇혔던 멧돼지는 사정이 달랐다. 아침에 문을 연 포졸은 기겁을 했다. 사사또 큰일 났습니다. 돼지가 곳간에 쌀가마니를 다 뜯어놓고 비축해둔 동동주 항아리까지 깨먹었습니다. 멧돼지는 술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해져서 포졸을 보고 끄윽하고 술냄새 진동하는 트림을 날렸다. 사또는 뒷목을 잡았다. 저놈이 내 술을 당장 끌어내라. 마당에 끌려나온 멧돼지는 비틀거리면서도 꼿꼿이 고개를 들었다. 김선비도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 최 부자는 어제보다 더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방울을 든 무당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사또 저 돼지에게 씌인 악귀를 쫓아내야 제 정신이 돌아와 주인을 알아볼 것입니다. 최 부자가 구판을 벌이겠다고 우기자 사또는 국구경이나 하자며 허락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구터로 변했다. 무당은 징을 꽝꽝 울리며 멧돼지 주위를 뱅뱅 돌기 시작했다. 물러가라.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투미투미. 무당이 칼춤을 추며 멧돼지의 코앞까지 다가가 위협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겁먹기는커녕 무당의 화려한 치마폭이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이 거슬린다는 듯 앞발로 치마자락을 밟아버렸다. 춤을 추던 무당이 중심을 잃고 엄마야 하며 꼬꾸라졌다. 그 바람에 무당이 들고 있던 방울이 멧돼지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다. 멧돼지는 방울을 사탕처럼 오드득 씹어서 뱉어버렸다. 찌그러진 방울을 본 무당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이고, 이건 잡귀가 아니다. 장군신이 오셨다. 나는 못한다. 못해. 무당은 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쳐버렸다.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최 부자는 닭 쫓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사또는 혀를 차며 최 부자를 나무랐다. 국감만 날렸구먼. 자,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판결을 내리겠다. 이불을 낸 나인 다들. 사또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와 최 부자를 번갈아 보았다. 어제 부름시험은 돼지의 변덕으로 무효가 되었다. 허나 짐승의 소유권은 명확히 해야 하는 법. 내 고심 끝에 옛 성현의 지혜를 빌려 판결하노라. 사람들은 사또가 무슨 명판결을 내릴지 숨을 죽였다. 사또는 탁자를 탁 치며 선언했다. 서로 자기 것이라 우기니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 여봐라. 작두를 가져와 저 돼지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라. 머리 쪽은 김선비에게, 꼬리 쪽은 최대감에게 주도록 하라. 그것은 솔로몬의 재판을 흉내낸 것이었으나 그 의도는 정의가 아니라 귀찮음을 해결하려는 무책임함에 있었다.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아니 되옵니다. 산 짐승을 어찌 반으로 가른단 말입니까?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짐승을 살려만 주십시오. 그는 멧돼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구경꾼들은 역시 김선비가 진짜 주인이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 부자의 반응은 달랐다. 좋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못 될 바에는 반이라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사또의 명판결에 감복했나이다. 어서 자르십시오. 최 부자가 쾌재를 부르자 사또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생명을 아낀 김선비의 손을 들어주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곳은 탐관오리가 다스리는 조선의 어느 고을이었다. 사또는 판결봉을 두드렸다. 좋다. 김선비는 소유권을 포기했고 최대감은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으니 이 돼지는 최대감에게 넘기도록 하라. 다만 반으로 가르는 것은 흉하니 산채로 넘기되 대신 김선비에게는 관할을 능멸한 죄를 물어 곤장 10대를 친다 정의는커녕 돈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뻔뻔한 판결이었다. 김선비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고 최 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포졸들이 김선비를 형틀에 묶고 최 부자의 하인들이 멧돼지를 끌고 가려 했다. 그때였다. 얌전히 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꾸우 하고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기이한지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마른 번개가 콰광하고 내리꽂혔다. 번개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회화나무를 정확히 강타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지가 부러져 최 부자의 가마 위로 떨어졌다. 아, 내 가마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바닥을 기었다. 사또 역시 놀라서 의자 밑으로 숨어들었다. 멧돼지는 그 틈을 타 포졸들을 부리치고 형틀에 묶인 김선비에게 달려갔다. 녀석은 날카로운 엄니로 김선비를 묶은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두꺼운 밧줄이 멧돼지의 이빨에 지푸라기처럼 끊어졌다. 풀려난 김선비가 멍하니 서 있자 멧돼지는 김선비의 옷자락을 물고 당기며 어서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김선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사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렸소. 이 짐승은 하늘이 낸 영물이니 억지로 취하려 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요. 김선비의 일갈은 번개 소리만큼이나 우렁찼다. 미신을 두려워하는 사또는 덜덜 떨며 의자 밑에서 기어나왔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에 사또의 탐욕도 공포심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사또는 급히 말을 바꿨다. 저 짐승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 관아에 두었다가는 벼락 맞을까 두렵다. 최대감 돼지를 데려가겠소. 최 부자 역시 부러진 나무와 박살난 가마를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재물도 좋지만 목숨이 먼저였다. 아니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런 재수 없는 짐승은 저도 안 갔습니다. 최 부자가 손사래를 쳤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렇다면 판결을 정정한다. 멧돼지는 김선비가 데려가되 관아의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죄를 물어 앞으로 김선비가 이 짐승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만약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그때는 둘 다 엄벌에 처하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사실상의 추방이었지만 죽음과 이별을 피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김선비는 멧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사또에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멧돼지와 함께 당당하게 관아문을 나섰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 김선비가 이겼다. 금돼지가 주인을 제대로 찾았네. 멧돼지는 꼬리를 살랑이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콧방귀로 답례를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최 부자가 앙심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고 보자. 내 벼락 맞은 가마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최 부자의 중얼거림은 불길한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선비와 멧돼지는 승리자였다. 돌아오는 길, 김선비는 멧돼지에게 물었다. 아까 번개는 네가 부른 것이냐? 멧돼지는 딴청을 피우며 길가에 핀 민들레 홀씨를 훅 불어날렸다. 김선비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우연이겠지. 남보로 있음이는 하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이로다. 이제 그들은 다시 그 낡고 높낮한 초가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비록 가난은 그대로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 그 어떤 부자도 가지지 못한 끈끈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또가 내린 판결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시련이었다. 관아에서 돌아온 김선비와 멧돼지를 맞이한 것은 때마침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는 낡은 초가집을 무자비하게 두들겼다. 서두르자 비에 젖으면 감기 든다. 김선비는 멧돼지를 먼저 방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 안이라고 해서 사정이 낫지는 않았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는 이미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나고 있었다. 멧돼지는 물이 떨어지는 곳을 피해 요리조리 자리를 옮겨야 했다. 김선비는 방 안의 세간살이들을 죄다 꺼내 빗물을 받았다. 이 빠진 사발, 깨진 항아리 뚜껑, 심지어 자신이 쓰던 벼룩까지 동원되었다. 똑똑 투둑.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제각기 다른 음을 내며 처량한 연주를 시작했다. 허허, 집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풍류라니. 내 팔자가 참으로 운치 있구나. 김선비는 씁쓸한 농담을 던지며 젖은 옷을 쥐어짰다. 그의 어깨는 추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유일하게 비가 새지 않는 자리는 딱 멧돼지 한 마리가 누울 만한 크기였다. 김선비는 주저없이 멧돼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너는 거기 있거라. 털이 젖으면 마르기 힘들다. 멧돼지는 김선비를 쳐다보며 망설였으나
김선비가 등을 떠밀자 얌전히 자리를 잡았다. 김선비는 비가 새는 문지방 쪽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마디가 시려웠지만 그는 멧돼지가 편안해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배고픔이 밀려왔다. 관아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느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터였다. 김선비는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었다. 바가지로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박박하는 거친 마찰음뿐이었다. 손으로 훔쳐 모으니 쥐꼬리만큼의 부스러기 쌀과 뉘가 섞여 나올 뿐이었다. 이걸로는 밥은커녕 죽도 어렵겠구나. 김선비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물을 한가득 붓고 쌀 부스러기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다. 아궁이의 불길마저 젖은 장작 때문에 시원치 않았다. 매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 김선비는 연신 기침을 해댔다. 콜록콜록의 잉불도 나를 괄시하는구나.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채질을 한 끝에 겨우 멀건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쌀알이 둥둥 떠다니는 죽이라기보다는 숭늉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김선비의 위장이 요동쳤다. 그는 그것을 유일하게 남은 성한 그릇 하나에 담았다. 두 그릇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다. 김선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멧돼지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먹거라. 오늘 네가 큰 고생을 했다. 비록 물이 반이지만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게다. 멧돼지는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호롱불이 비쳤다. 녀석은 입을 대지 않고 코로 그릇을 김선비 쪽으로 툭 밀었다. 너나 먹으라는 뜻이었다. 김선비는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괜찮다. 선비는 원래 배부르면 글이 안 써지는 법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며 다시 그릇을 멧돼지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멧돼지는 완강했다. 녀석은 꿀 하고 단호하게 짖으며 다시 그릇을 밀어냈다. 김선비의 배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나자 멧돼지는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마치 거짓말하지 말고 같이 먹자고 말하는 듯 했다. 결국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래, 네 정성이 지극하니 같이 들자꾸나. 그가 먼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다. 맛이 좋구나. 김선비가 감탄하자 그제야 멧돼지도 그릇에 주둥이를 대고 할짝할짝 마시기 시작했다. 사람과 짐승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그릇에 코를 박고 먹는 모습은 가난하지만 그 무엇보다 평화로웠다. 죽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김선비는 바닥에 남은 밥알 하나까지 숟가락으로 긁어 멧돼지의 입에 넣어주었다. 많이 부족하지 미안하구나. 주인을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김선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최 부자네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잤을 텐데 자신의 헛된 자존심 때문에 이 영물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죄스러웠다. 멧돼지는 그런 김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었다. 그러고는 김선비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웠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이 김선비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김선비는 녀석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세상에 널린 게 부자고 권세가인데 하필이면 이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을 택했느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오직 이 작은 방 안에 온기만을 남겨두었다. 김선비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는 평생을 책만 읽으며
세상의 도리를 깨우쳤다고 자부했으나 오늘 너를 보며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너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말만 번지르르한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멧돼지의 콧등을 적셨다. 멧돼지는 젖은 눈을 깜빡이며 김선비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화려한 기와집에는 없는 것, 비단 금침에는 없는 것이 이 낡은 초가집에는 있었다. 그것은 계산 없는 나눔이었고 대가 없는 희생이었다. 멧돼지는 몸을 일으켜 김선비의 볼을 혀로 거칠게 핥아주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김선비는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멧돼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녀석은 천장의 구멍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응시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멧돼지의 눈빛이 깊어졌다. 녀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김선비의 발치에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감쌌다. 김선비의 시린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주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김선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멧돼지는 황금 갑옷을 입은 장군이 되어 그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은 최 부자의 집 마당 한가운데였다. 꿈속의 멧돼지가 말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난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오자 멧돼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김선비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멧돼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젖은 마당에는 맑은 아침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녀석은 최 부자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콧김을 씩 뿜었다. 이제 행동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착한 바보 김선비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존엄을 위해 멧돼지는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 부자의 안방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단 금침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자던 최 부자가 가위 눌린 사람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조상님들을 만났는데 평소 제사상에서 보던 근엄한 모습이 아니었다. 조상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깡통을 찬 채 나타나 최 부자를 둘러싸고 밥주걱으로 마구 때리고 있었다. 에이구, 이 미련한 놈아.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걷어차 내 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조상님 살려주십시오. 최 부자가 빌었지만 할아버지 귀신은 더욱 매섭게 꾸짖었다. 그 돼지가 어떤 돼지인 줄 아느냐. 하늘이 내린 재물신이다. 그놈이 떠나면 우리 집 곳간도 끝장이야. 당장 가서 모셔오지 못할까. 조상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최 부자는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고 있었지만 최 부자의 가슴은 콩닥거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 부자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켰다. 꿈자리가 너무나 사나웠다. 그래, 그 돼지가 보통 놈이 아니었어. 벼락을 부른 것도 그렇고 내가 미쳤지. 그걸 김선비 놈에게 넘기다니. 탐욕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곧장 마름칠성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당장 장정들을 풀어라. 관아의 판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김선비 놈의 집에 가서 돼지를 훔쳐오너라. 만약 반항하면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가져와야 한다. 한편 김선비 역시 기이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를 반긴 것은 멧돼지의 젖은 코였다. 멧돼지는 김선비가 일어나기도 전에 바짓가랑이를 물고
문 밖으로 잡아 끌었다. 이놈아, 아직 해가 중천도 안 떴다. 왜 이리 서두르는 게냐. 김선비가 눈을 비비며 버텼지만 멧돼지의 힘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녀석은 마치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듯 씩씩거리며 김선비를 마당으로 끌어냈다. 김선비는 멧돼지가 배가 고파 산으로 가자는 줄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같이 가자꾸나. 빈이라도 캐야 아침을 먹지. 그는 지팡이를 짚고 멧돼지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멧돼지의 발걸음은 산 쪽이 아니었다. 녀석은 마을 어귀를 돌아 어제 그들이 곤욕을 치렀던 최 부자의 대저택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멧돼지의 앞을 막아섰다. 이놈 거기는 안 된다.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 셈이냐. 그러나 멧돼지는 막무가내였다. 녀석은 김선비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며 이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듯이 최 부자네 집 담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 멧돼지가 최 부자의 집을 가리키던 장면이 떠올랐다. 설마 네가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것이냐.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짐승의 역물스러운 행동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멧돼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 부자네 집의 정문이 아닌 뒤편 후미진 담장 아래였다. 그곳은 웅장한 사랑채 건물이 담장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다. 멧돼지는 담장 밑에 흙냄새를 킁킁 맡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돌멩이가 튀었다. 그만둬라. 남의 집 담벼락을 허물다가는 경을 칠 것이다. 김선비가 말렸지만 멧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멧돼지가 파헤친 곳에서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함께 시큼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기둥의 밑둥이 드러났다. 그것은 최 부자네 사랑채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 아래의 나무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이상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던 기둥이 땅속에서는 습기와 흰개미때에 의해 흉측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만큼 속이 텅 비어 있었다. 김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럴 수가. 겉은 화려한 기와집이 속은 이렇게 담아 있었다니. 그것은 최 부자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몄지만 그 기반은 부패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이었던 것이다. 멧돼지는 썩은 기둥을 향해 콧김을 내뿜으며 마치 이것 보라는 듯 김선비를 쳐다보았다. 녀석은 이 집의 멸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뒷뜰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데 최 부자의 사병들이 순찰을 돌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김선비는 다급하게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았다. 들켰다. 어서 도망가자. 하지만 멧돼지는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녀석은 오히려 담장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담장 위로 험상궂은 얼굴들이 쑥 올라왔다. 칠성과 건장한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김선비와 멧돼지를 발견하고는 쾌재를 불렀다. 하하, 이게 웬 떡이냐. 제발로 죽으러 왔구나. 대감마님 놈들이 여기 있습니다. 칠성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곧이어 잠옷바람의 최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담장 너머로 김선비를 본 최 부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감히 내 집 담벼락을 훼손해 이젠 도둑질도 모자라 기물 파손죄까지 뒤집어 씌워주마.
최 부자는 즉시 대문을 열고 병력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뒤뜰로 쏟아져 나왔다. 김선비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앞에는 무장한 하인들, 뒤에는 높은 담장.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자, 이제 내 놈의 운명도 끝이다. 돼지는 내게 넘기고 너는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라. 하지만 그 순간 멧돼지가 최 부자를 향해 돌아섰다. 녀석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걸렸다. 멧돼지는 최 부자를 향해 돌진하는 대신 방금 자신이 파헤쳐 놓은 썩은 기둥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녀석은 뒷걸음질을 치며 도움닫기를 준비했다. 김선비는 멧돼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안 된다. 멈춰라. 하지만 멧돼지는 이미 쏘아진 화살과 같았다. 쿠 하는 포효와 함께 멧돼지는 전속력으로 썩은 기둥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이 새벽 공기를 뒤흔들었다. 단순히 기둥 하나를 받는 충격이 아니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사랑체의 무게중심이 멧돼지의 일격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사랑체의 지붕이 기우뚱하더니 기와장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피해라. 집이 무너진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멧돼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흙더미 속에서 튀어나와 김선비의 곁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무너진 사랑체의 잔해 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와 흙이 아니었다. 벽 속에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쏟아져 나온 것은 쌀도 비단도 아닌 바로 관아의 창고에 있어야 할 국고금, 곡후진, 과장부들이었다. 최 부자가 빼돌린 나라의 재산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그러면 입만 보로가 최 부자는 무너진 집보다 쏟아져 나온 금괴와 장부들을 보고 더 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 돈, 내 비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잔해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기와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김선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멧돼지가 인도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정의의 심판대였던 것이다. 무너진 사랑채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깨진 항아리 사이로 굴러나온 금괴에는 선명하게 관관자가 찍혀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장부들은 최 부자가 그동안 고을의 세곡을 빼돌려 축제한 내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때마침 도착한 사또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최 부자와 결탁하여 묵인해 주었던 비리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어찌 감당한단 말이냐. 사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최 부자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금괴를 옷자락으로 덮으려 애썼다. 보지 마라. 이건 내 돈이다. 내 조상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란 말이다. 그가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것들을 다시 묻고 김선비 놈을 잡아라. 저놈이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모함한 것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명백한 관인이 찍힌 금괴를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는 간 큰 백성은 없었다.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는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 기세는 범상치 않았다. 사또가 소리쳤다. 내 놈은 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사내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외침이 고을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와 함께 마을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쏟아져 나왔다. 몽둥이를 든 역졸들이 관아의 포졸들과 최부자의 하인들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고 최부자와 사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는 위풍당당하게 최부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쥐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말 못하는 짐승이 그 죄를 단죄하였도다. 어사또의 시선이 잔의 더미 위에 앉아있는 멧돼지에게로 향했다. 멧돼지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덤덤하게 어사또를 바라보았다. 최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돼지가 요물입니다. 저 짐승이 집을 부수고 요술을 부려 멀쩡한 돌멩이를 금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짐승 탓을 하는 그의 추한 모습에 어사또는 혀를 찼다. 내 놈의 주둥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여봐라. 저 탐관오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어라. 곤장을 쳐서 그 더러운 입을 다물게 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부자와 사또의 관복을 벗기고 오라를 지웠다. 비단옷이 벗겨지고 속적산 바람이 된 최부자의 꼴은 그야말로 볼품없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고을을 호령하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반면 죄인 취급을 받던 김선비는 역졸들에 의해 정중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완벽하게 뒤집힌 순간이었다. 어사또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의 올곧은 성품과 빈천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계가 하늘을 감동시킨 듯하오. 내 이미 한양에서부터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잠입해 있었소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참이었소. 그런데 이 영특한 돼지가 숨겨진 작물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 주었구려. 김선비는 멧돼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답했다. 소인이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짐승이 이끈 일입니다. 다만 소인은 녀석을 믿었을 뿐입니다. 멧돼지는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아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김선비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어사또는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 이 돼지에게 벼슬이라도 내려야 할 판이로다. 끌려가던 최부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안 돼. 내 집, 내 돈, 저 돼지를 죽여야 해. 하지만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 세례가 그의 비명을 덮어버렸다. 잘 가라. 이 흡혈귀야. 김선비님, 만세. 황금돼지, 만세. 민심의 심판은 관아의 형벌보다 더 무거웠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반쯤 무너져 흉물이 되었고 어사또는 즉석에서 최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일부는 그동안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명했다. 또한 김선비에게는 최 부자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논밭의 일부를 포상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이제 가난 걱정 없이 글을 읽으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오. 그러나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소인은 그저 밥 굶지 않을 정도의 땅 한 뼘이면 족합니다.
넘치는 재물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김선비의 청렴함에 어사또와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일이 마무리되자 멧돼지는 무너진 담벼락 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녀석의 털은 이제 진짜 황금보다 더 찬란해 보였다. 녀석은 길게 포효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자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부티이포라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들은 이제 녀석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멧돼지의 시선은 사람들의 숭배에 머물지 않고 멀리 북한산 자락을 향해 있었다. 김선비는 직감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녀석은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이곳에 머물 존재가 아니었다. 어사또가 떠나고 소란이 가라앉자 김선비는 조용히 멧돼지 곁으로 다가갔다. 그래,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목숨도 부지하고 누명도 벗었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난 게냐. 멧돼지는 대답 대신 김선비의 손등을 혀로 핥았다. 그 까칠까칠한 감촉이 김선비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김선비는 알 수 있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 영물의 운명임을.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눈을 떴을 때 멧돼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당에는 간밤에 녀석이 누웠던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밥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김선비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인사도 없이 가다니 참으로 매정하구나. 그는 집신을 꿰어 신고 멧돼지의 발자국을 따라 산기수로 향했다. 발자국은 마을 어귀를 지나 깊은 북한산 숲속으로 이어지다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위 절벽 앞에서 호련히 끊겨 있었다. 발자국이 끊긴 자리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김선비가 다가가 집어보니 그것은 엄지손가락만한 황금 방울이었다. 무당이 구슬할 때 멧돼지가 삼켰다가 뱉은 그 방울인 듯 싶었으나 찌그러진 구리 방울이 아닌 영롱한 빛을 내는 순금 방울로 변해 있었다. 김선비는 방울을 손에 쥐고 산 정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다. 고맙다. 간줄인 나나, 간줄이론, 간줄은 내 뜻을 잊지 않으마.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마치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김선비는 어사또가 내린 포상금과 최부자에게서 돌려받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서당을 하나 지었다. 서당의 이름은 금돈당, 침툰당, 즉 황금돼지의 집이라 지었다. 그는 배움에 목마르나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으려면 배부른 것보다 의리를 아는 것이 먼저다. 김선비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 반면 쫄딱 망한 최부자의 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돼지집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가끔 최부자가 미친 사람이 되어 그 주변을 서성인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 화려했던 기와집의 주춧돌은 동네 아이들의 공기놀이 돌이 되었고 탐욕이 쌓아올린 담장은 무너져 들개들의 오줌 누는 곳이 되었다. 관부 심양, 全部 10年 이후 사피贵将 势必 贵正 이여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금돈당에서 배출한 제자들은 장원급제하여 관리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도 하여
고을을 빛냈다. 사람들은 김선비를 돼지 스승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김선비는 벼슬길에 오르라는 권유를 모두 마다하고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멧돼지가 사라진 산을 바라보는 낙으로 살았다. 그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낡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황금방울이 들어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선비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자 문득 그 옛날 멧돼지와 함께 보냈던 춥고 배고팠지만 따뜻했던 밤이 떠올랐다. 그 녀석 산속에서 춥지는 않은지 김선비가 중얼거리는 순간 살인문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거기 누구냐 너냐.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멧돼지의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발자국 옆에는 산에서 갓 캐온 듯한 싱싱한 뿌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선비는 볼뿌리를 집어들고 젖은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미련한 녀석. 어디선가 딸랑 하고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김선비의 허리춤에 있는 방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서 아니면 김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오직 가난하지만 마음이 맑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천상의 소리였다.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품뿌리를 품에 안았다. 김선비는 방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나 마음은 머무는 것이다. 그는 멧돼지가 남긴 교훈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고 있었다. 김선비의 서당, 금돈당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희미한 짐승, 울음소리와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것이 산신령의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복을 부르는 소리라 했다. 하지만 김선비의 이야기를 아는 이들은 알았다. 그것은 부잣집, 기와집보다 가난한 초가집을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의리 있는 돼지가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멧돼지가 남긴 발자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길을 내었다. 부유함이란 곳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누군가와 홈뿌리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실을 전하며 이런 나 국가는 1000공심